쥐를 잡아먹던 소년 태무지는 이제 세상의 절반을 가진 황제 칭기즈칸이 되었습니다. 동쪽에 해 뜨는 곳에서 서쪽에 해 지는 곳까지 그의 말발굽이 닿지 않은 땅은 없었습니다. 호라즘 제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러시아의 제후들을 무릎 꿇리고 중국의 금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그는 살아있는 신이자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영원히 초원을 지배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정복자라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적이 그에게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이었습니다. 1226년 칭기즈칸의 나이는 어느덧 6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고령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혈기왕성했던 청년 태무진이 아니었습니다. 강철 같았던 근육은 줄어들었고 호랑이 같았던 눈빛은 깊어졌지만 눈가에는 굵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말 위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그의 몸은 낡은 갑옷처럼 삐걱거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뼈마디가 쑤셔왔고 잠을 자다가도 알 수 없는 통증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천하를 정복한 그였지만 늙음이라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사자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궁전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서 늙어 죽지 않겠다. 나는 말 위에서 싸우다 죽을 것이다. 그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전사의 신조였습니다. 마침 그에게 마지막 전장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몽골에게 폭속되었던 서하 즉 탕구트 왕국이 몽골이 서쪽으로 원정을 떠난 틈을 탑의 신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주변에 만류가 빗발쳤습니다. 폐하, 연세가 있으시니 이번 원정은 아드님들에게 맡기시고 쉬시옵소서. 하지만 칭기즈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사냥이 될 것이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말에 올랐습니다. 10만 대군이 도열한 가운데 백발을 휘날리며 선두에 선 노장군의 모습은 그 자체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탕구트로 향하던 원정길의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평소처럼 사냥을 나갔습니다. 붉게 물든 숲속에서 야생말 떼를 발견한 그는 젊은 시절처럼 말을 몰아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순간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야생 당나귀 떼에 놀란 칭기즈칸의 말이 앞발을 들며 크게 요동쳤습니다. 평생을 말등에서 살았던 그였지만 노쇠한 육체는 순간의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중심을 잃고 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딱딱한 땅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수행원들이 기겁하여 달려왔을 때 그는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는 중상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이 적의 칼날이 아닌 낙마사고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날 밤 칭기즈칸의 천막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황제의 거친 숨소리만이 천막을 채웠습니다. 몽골의 장군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폐하의 상태가 위중하니 원정을 멈추고 회군하여 치료에 전념해야 합니다. 모두가 철군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되찾은 칭기즈칸은 분노하며 거절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 탕구트 놈들은 내가 겁을 먹었다고 비웃을 것이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후퇴는 없다. 나는 끝까지 가서 놈들의 항복을 받아내겠다. 그것은 지독한 오기이자 제국의 황제로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부러진 뼈를 천으로 감싸고 고통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다시 진군을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은 가마에 실려 이동하는 황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행렬은 멈추지 않고 탕구트의 수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칭기즈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해 겨울 탕구트의 성벽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칭기즈칸의 병세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들들과 가장 신이 많은 장군들을 침상 곁으로 불렀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떨리는 밤, 세계의 지배자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 벌어질 혼란을 막고 제국을 영원히 존속시키기 위한 치밀하고도 무서운 그리고 아주 미스터리한 명령이었습니다. 1227년 8월 탕구트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밤. 칭기즈칸의 생명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천막 밖에서는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황제의 쾌유를 빌고 있었지만 천막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아들들과 참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단호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지금 탕구트의 왕이 항복하러 오고 있다. 만약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저들은 항복을 취소하고 다시 칼을 겨눌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곡을 하지 말고 나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앉혀두어라. 저들이 완전히 무릎 꿇고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때까지 나의 죽음은 철저한 비밀이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서도 전쟁을 지휘하겠다는 뼛속까지 정복자인 자만이 내릴 수 있는 섬뜩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안위보다 승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탕구트의 왕이 도착하면 그를 내 앞에서 죽여라. 그리고 탕구트의 모든 백성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 몽골을 배신하지 못하게 하라. 그날 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위대한 칸 태무지는 66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쥐를 잡아먹던 소년에서 시작해 세계의 절반을 삼킨 거인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숨이 멈추자마자 천막 안의 장군들은 눈물을 삼키며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황제의 명령대로 그의 죽음은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탕구트의 왕이 항복 문서를 들고 칭기즈칸의 천막을 찾았습니다. 그는 칭기즈칸이 위엄있게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천막에 들어서는 순간 매복해 있던 몽골 근위대의 칼날이 그의 목을 뱄습니다. 탕구트 왕국은 지도자가 죽은 줄도 모르고 항복했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죽은 칭기즈칸이 산 적을 물리친 것입니다. 모든 정복 사업이 끝난 후 칭기즈칸의 시신을 실은 거대한 장례 행렬이 몽골 고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여정. 하지만 이 행렬은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장례식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생전에 이런 명령을 남겼습니다. 나의 무덤을 그 누구도 찾지 못하게 하라. 나는 거대한 피라미드도 화려한 능도 필요 없다. 그저 내가 태어난 고향의 흙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 내 장례 행렬을 본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 살려두지 마라.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의 관을 호위하는 수천 명의 몽골 기병대는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주위를 경계하며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마주친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초원에서 양을 치던 목동, 길을 가던 여행자, 밭을 갈던 농부, 심지어 들판의 짐승들까지. 장례 행렬과 눈이 마주친 존재는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당했습니다. 황제의 죽음이 어디로 가는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시신을 운구하는 병사들 뿐이어야 했습니다. 피해 행렬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몽골의 성지 부르칸 칼둔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칭기즈칸이 어린 시절 메르키트 족에게 쫓겨 숨었던 곳이자 아내를 잃고 복수를 다짐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자신을 품어주었던 어머니 같은 산. 그는 죽어서야 비로소 그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의식이 남았습니다. 이 거대한 비밀을 영원히 땅속에 묻는 작업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예와 병사들이 동원되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을 만드는 과정조차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봉분을 높게 쌓아 위엄을 자랑하는 다른 왕들의 무덤과 달리 칭기즈칸의 무덤은 철저하게 지워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무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무덤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칭기즈칸의 전설이 미스터리로 바뀌는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르칸 칼둔 산자락 깊은 곳. 칭기즈칸의 마지막 안식처는 외부에 노출된 어떠한 봉분도 비석도 없는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몽골 장군들은 황제의 시신을 깊은 구덩이에 안치했습니다. 그 위를 다시 흙으로 덮고 주변에 나무를 심어 자연적인 숲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왕의 무덤이 나 여기 있어 라고 외치는 거대한 구조물이었다면 칭기즈칸의 무덤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속삭이는 완벽한 은폐 공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만든 수많은 노예와 병사들이 이 장소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마지막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들조차 영원히 침묵해야 했습니다. 무덤을 덮는 작업이 끝나자 호위 장군들은 무덤 조성에 투입되었던 모든 인부들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당했습니다. 피가 흥건하게 땅을 적셨고 무덤을 만든 자들은 무덤을 지키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의 존재 자체를 물리적으로 지워버리는 칭기즈칸의 최종 계획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군들은 1만 마리에 달하는 거대한 군마 무리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인부들의 피가 스며든 그 땅 위를 1만 마리의 말들이 일제히 밟고 지나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쿠당탕, 쿠당탕. 지축을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가 부룩한 칼둔 산을 뒤덮었습니다. 수많은 말발굽은 무덤이 있던 자리의 모든 흔적, 흙의 미세한 변화까지도 완전히 뭉개고 다졌습니다. 땅은 본래의 평평한 초원처럼 돌아갔습니다. 마치 그 아래에 거대한 황제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세상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자연의 일부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끔찍한 과정과 장소를 알고 있는 호위 병사들에게도 침묵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무덤 조성과 피해 장례 행렬을 지휘했던 수백 명의 충성스러운 근위대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완수했고 황제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칭기즈칸의 죽음과 장례는 완벽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역사가와 탐험가들이 부룩한 칼둔 산을 헤매고 있지만 그의 무덤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칭기즈칸은 죽어서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자신이 정복한 세계 위에 거대한 수수께끼를 남긴 것입니다. 칭기즈칸은 왜 그토록 자신의 무덤을 감추려 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그 이유를 몽골 제국의 영속성에서 찾습니다. 그가 무덤을 남기면 후대 왕들은 그의 무덤을 참배하며 조언을 구하거나 혹은 무덤을 파헤치려는 외부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무덤조차 정복의 대상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긴 제도와 법규야상을 통해 제국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랐지 자신의 육신이 제국을 붙잡아 두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칭기즈칸은 사라졌지만 그가 만든 제국은 그의 아들들을 통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은 동쪽의 금나라, 서쪽의 유럽까지 진격하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단일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몽골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러시아의 발전 경로를 바꾸었고 동서양의 문물 교류를 촉진했으며 유럽의 흑사병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쥐를 잡아먹던 소년에서 시작해 신의 형벌이 되어 세상을 파괴하고 마침내 사라진 무덤을 남긴 거인.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는 세상의 절반을 가졌지만 결국 홀로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광기와 영웅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의 잔혹함이 아니었다면 그는 과연 그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칭기즈칸의 진짜 유산은 사라진 무덤이 아니라 수많은 질문과 함께 밤의 장막 속에 남아있는 그의 이야기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